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인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6부 가운데 18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6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1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18강의 제목은 관찰자의 의식입니다. 즉 양자역학의 관찰자는 왜 의식이 있는 존재라고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식을 가진 관찰자가 없더라도 실험장치만 있으면 실험장치는 스스로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컴퓨터를 두고 기록하게 되면 기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측정 대상이 파동으로 행동하면 파동의 성질을 기록하고 입자로 행동하면 입자의 특성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최후의 관찰자가 의식을 가진 존재라 된다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연은 묻는 방식에 따라 답을 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측정 장치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은 답을 달리합니다. 측정 장치가 스스로가 원하는 답을 얻는 방식으로 배열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상보성 원리를 생각해 보죠. 자연은 반드시 한조의 기본적인 물리량과 그것이 짜게 되는 상보적인 물리량을 기술됩니다. 기본적인 물리량이라는 것은 거기에 x1, x2, xn이 했으니까 뭐 위치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하고 싶은 어떤 기본적인 물리량이라면 고전역학이든 양자역학이든 이건 구별할 필요 없이 똑같이 기본적인 물리량에 대해서 상보적인 물리량이 대응됩니다. 만약 기본적인 물리량에서 위치를 들었다면 상보적인 물리량은 위치에 대응하는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속도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보적인 원리에 의하면 서로 상보적인 물리량은 동시에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X1과 P1 이 둘은 동시에 정밀하게 측정하지 못해요. En개의 물리량 중 N개만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n개 중 어떤 물리량 N개를 측정해야 하는 것은 의식은 도구가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자 하는 어떤 의식인 관찰자가 나는 그 중에 어떤 거 N개를 정밀하게 측정하겠다. 이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험 도구를 배열하겠죠. 그다음에 파동과 입자도 상보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파동성을 볼 거냐, 입자성을 볼 거냐 하면은 같은 실험 장치 갖고는 파동과 입자를 보지 못해요. 파동을 볼 때는 파동을 볼 수 있도록 배열해야 되고, 입자성을 볼 때는 입자를 볼 수 있도록 배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 어느 것을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 도구를 배열하는 것은 의식이 있는 존재가 하는 겁니다. 좋은 예가 상자산 실험이죠.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상자산 실험에서는 한 개의 원자가 상자 두 곳에 있음을 증명할 수도 있고 상자 하나에만 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건 진리 반대도 진리라는 뜻인데 측정 도구가 진리 반대도 진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배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17강에서 이 상자산 실험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림에 보이는 것만 설명했습니다. 이중수리 실험하고 똑같은데 그 이중수리에다가 상자를 뒀죠. 그 상자는 오른쪽에 보면 구멍이 뚫렸어요. 그게 바로 스릿이죠. 근데 아랫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막혀 있죠. 그 막아는 마개를 빼버리면 이중수리 실험이 되니까 그대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다? 원자 하나씩 보냈어도 간섭 무늬가 생기니까 파동이 되는 거죠. 그럼 파동을 봤어요. 근데 거기다가 뭘 하냐면 어떤 측정 도구를 둬가지고 요놈의 전자가 윗상자에서 오는지 아랫상자에서 오는지를 관찰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둘 중에 하나만 쓰면 오게 되죠. 그럴 때는 관섭무늬가 사라지죠. 입자성을 보게 되는 거죠. 장치를 그렇게 배열하는 것은 장치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게 의식이 있는 관찰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부터는 관찰자의 의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접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럴듯하긴 하지만은 꼭 그럴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지만은 한번 직접적인 실험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컬리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1991년에 한 실험을 설명드릴 텐데, 그 1991년 네이처에 나옵니다. 네이처 351에 나오는데, 이 실험은 관찰자가 개를 관찰하더라도 개에서 정보를 획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개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여기 상자상 실험하고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림에 보다시피 슬릿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슬릿 위에다가 상자를 뒀어요. 그 캐비티 1이 바로 윗상자고 캐비티 2가 아랫상자죠. 그래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에 상자를 만들어 두고 들뜬 원자를 보냅니다. 들뜬 원자란 말은 가열해서 원자가 제일 낮은 상태에 있지 않고 좀 높은 상태에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높은 상태에 있는 양자 상태에 있는 전자가 아래 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을 내보냅니다. 그 들뜬 원자가 빛을 내보내니까 위의 상자에서 지나가다가 빛을 내게 되면 윗상자 쪽에서 반짝하고 빛이 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지나간다면 아래쪽 상자에서 빛이 반짝하게 나겠죠. 이것도 우리가 상자의 어느 쪽에서 빛이 반짝하고 나느냐 하고 살펴봄으로써 이 원자가 윗상자를 지나가느냐 아래쪽으로 지나가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아다시피 간섭물이 사라지죠. 모르면은 간섭물이 나타나죠.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들뜬 원자라는 건 뭐냐면 아래쪽 왼쪽 그림을 봐주십시오. 거기에서는 n = 1, 2, 3, 4, 5라고 해서 쭉 궤도가 나와 있죠. 그럼 그 궤도마다 전자가 도는데 항상 그 궤도의 값에 따라서 n이 높을수록 에너지가 높아요. 그럼 아래 그림 오른쪽에서 보다시피 스테이트 n에서 일하는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 2로 떨어지게 되면 많은 에너지가 나올 테고, 만약 스테이트 4에서 떨어지게 되면 조금 적은 에너지가 나올 테고, 스테이트 2에서 3에서 떨어지면 적은 에너지가 나오죠. 근데 거기는 2까지 했는데 1까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그게 들뜬 원자가 지나가다가 자기가 들떴을 때 상태 1이 아닌 상태 2, 3, 4, 5 중에 어느 쪽에까지 들떠있냐에 따라서 파장이 짧은 빛이 낼 수도 있고 조금 긴 빛이 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빛을 내고 됩니다. 그걸 이제 소위 양자 도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양자 상태가 1, 2, 3, 4, 5 중에서 어떤 특정한 5에서부터 1로 떨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양자 상태가 바뀌면서 빛이 나오는 거죠. 양자 도약에 의해서 광자가 나오고 어느 상자에서 빛이 나오는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하면 원자는 관섭물질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번에는 캐비티가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제가 17강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은 캐비티가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캐비티가 있는 빛이 원자를 관찰하니까 이번에는 간섭무늬가 사라진다 그랬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반대예요. 캐비티가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거기에 지나가던 원자가 빛을 낸다 하더라도 이미 빛이 많으니까 지금 나오는 빛이 눈에 안 띄죠. 관찰이 안 되죠. 어느 쪽에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원자가 분명히 위나 아래에서 빛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거기에는 빛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느 쪽에서 빛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간섭이 나타나게 돼요. 이건 제가 16강하고 17강에서 말한 것과는 반대로 해석이 되는 거죠. 반대 현상이죠. 그래서 제가 16강에 소개한 탄소 60의 실험과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탄소 60의 실험에서는 주위에 공기나 빛이 있으면 간섭물이 사라진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주위에 빛이 꽉 차 있으면은 어느 쪽에서 원자가 빛을 내는지 우리가 구별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간섭무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는 어느 쪽 원자에서 광자가 반출되는지 빛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간섭무늬가 나타나니까 16강에서 강의한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필요하게 되네요. 다시 말해서 정보의 획득 여부에 따라 시스템은 입자로 행동하느냐 파동으로 행동하느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컬리와 그 연구 동료들의 실험에서는 실험 대상인 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정보를 취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개가 파동성을 보이느냐 아니면 입자로 행동하느냐를 관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양자 얽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보를 취해도 개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개가 행동을 취한 시간보다 관찰자가 정보를 취득하는 시간이 꼭 빨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요. 지금 이 실험을 이해하시려면 광자쌍 발생기라는 기구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간단한데요. 왼쪽에서 광자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빛의 알맹이가 되어 있으니까 광자로 들어오게 되면 그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E오메가라고 그럴 때 그 광자쌍 발생기를 지나가면은 요거 둘을 쪼개져 가지고 똑같은 에너지를 가진 광자 둘을 쪼개져 가지고 오메가인 광자 두 개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하나의 광자에서 둘로 쪼개진 것이니까 이 쌍으로 방출된 두 광자는 양자적으로 얽혀 있죠. 그래서 이걸로 이중수리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실험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중수리 실험과 똑같은데 다른 것이 있다면은 이것을 광자쌍 발생기를 어디다 두냐면은 슬릿 앞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A가 그 위에 있는 슬릿이고 B가 아래에 있는 슬릿인데 그 A에다가 광자쌍 발생기 하나 두고 B에다 광자쌍 발생기 두면 어느 쪽 슬릿을 왔든지 간에 슬릿을 통과한 광자는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는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이 위쪽 슬릿으로 온 광자인데 그것이 위쪽 슬릿을 지나자마자 광자쌍 발생기를 통과하면서 그게 신호광자로 쓴 거 있죠. 그렇게 빨간색으로 스크린으로 향하고 그 다음에 그 짝이 되는 광자 하나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그 검출기 D1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밑에 있는 것 똑같아요. 아래쪽 슬릿을 통과한 광자도 그 광자쌍 발생기 B를 만나서 둘로 쪼개져 가지고 파란색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하나는 검출기 D0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 짝이 되는 광자는 또 프리즘을 통해서 검출기 D2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면 A와 B는 이중 슬릿 위아래에 놓인 광자쌍 발생기고 D0는 뭐냐면 이중 슬릿에 들어오는 그 파동이나 입자를 검출하는 검출기입니다. 스크린이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광자가 들어오는가를 검출하는 거니까 이 검출기에 따라서 간섭 무늬가 보이기도 하고 입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럼 D1과 D2는 신호광자의 짝이 되는 광자를 공전광자라고 그러는데 그 공전광자를 검출하는 겁니다. 그 정도 이제 기구에 말씀드렸으면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D1에서 광자를 검출한다면 그 공전광자를 검출했는데 공전광자의 짝이 되는 신호광자가 D0를 갔을 때 그 신호광자가 위에서 갔느냐 안 갔느냐는 걸 아는 거죠. 그럼 D2에서 검출하면 신호광자가 아래쪽에서 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전광자만 검출하더라도 양자적으로 얽힌 신호광자가 어느 쪽 슬릿에서 지나간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신호광자는 그 검출기 D0를 만나가지고 입자의 분포를 나타내죠. 그래서 따라서 D1과 D2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전광자가 어디 쪽에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니까 신호광자가 어느 슬릿에서 온 것인지도 모르게 되죠. 그럴 때는 간섭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D1과 D2가 작동해서 공전광자를 검출하게 되면 그 짝이 되는 신호광자가 어느 슬릿에서 방출되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D1과 D2가 작동하면 그 광자가 어느 쪽 슬릿에서 온 것인지를 아니까 간섭 무늬가 사라지죠. 어쨌든 신호광자는 건드리지 않고 공전광자를 검출해서 그것이 위쪽과 아래쪽 중 어느 슬릿에서 온 것인지 정보만 취하면
간섭문이 사라지니까 정보의 획득이 계를 교란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D1과 D2가 작동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공정광자는 일단 프리즘을 통해서 D1과 D2라는 기기에 들어오게 되면 D1과 D2를 구성하는 분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난 제가 16강에 설명드린 플로렌 탄소 60의 실험경과 비교하면 공정광자는 검출기 분자들이 관찰했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16강에서 뭐라고 했냐면 탄소 60이 지나가다가 그 공기와 하나 충돌하기만 하면 그 공기 분자가 탄소 60을 관찰했기 때문에 간섭물이 사라진다 했으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찰되었다면 간섭무늬가 사라져야 될 텐데 실제로는 간섭무늬가 나타나요. 따라서 이 실험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설명 방법이 조금씩 다르게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죠. 공정광자가 D1과 D2에 있는 분자들과 상호작용을 했다면 분명히 플로렌의 실험의 결과가 비교한다면 검출기의 분자들이 공정광자를 관찰한 것인데 이 실험에서는 D1과 D2가 작동하지 않으면 간섭무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플로렌을 설명했을 때와 좀 다르게 설명된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관찰되었다면 왜 간섭무늬가 나타나는가? 그래서 도대체가 양자역학의 관찰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왜 검출기가 작동할 때와 작동하지 않을 때가 구별되는가? 작동하면은 관찰한 것이고 작동하지 않으면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양자역학의 관찰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관찰자가 의식을 가진 존재를 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죠. 이런 의문을 갖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있다는 걸 알고서 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실험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건데 소위 지연선택 실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현대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에 나오는 170일 나오는 것을 그대로 옮겨 썼습니다. 1979년 존 휠러는 아인슈타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결론을 끌어내었다. 양자가 스크린을 통과한 다음에도 우리 측정 선택이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듣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하이브리드 월드. 하이브리드 월드라는 것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한 그런 월드인데 그거를 만드는 우리 결정은 그 세계가 존재를 나타낸 다음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의 정확한 본질은 관찰자의 의식의 참여를 기다리면 한다고 휠러는 주장한다. 여기서 뛰어난 물리학자인데 그 휠러는 이 실험은 관찰자의 의식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설명이 된다고 지금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또 물리학자가 쓴 우주의 구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274페이지와 208페이지에 자세하게 이 지연선택 실험의 설명이 있으니까 흥미있는 분은 그걸 참조하시기라고요. 저는 실험의 요점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연선택 실험 장치는 원리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앞의 장치와 동일합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이중 슬릿에서 스크린까지 거리보다 공정광자를 검출하는 D1과 D2의 거리가 더 멀다는 거, 그것만 차이가 있나. 똑같은 거죠. 거리가 뭐니까? 어떤 말이죠? 신호광자가 그 이중세 슬릿에서 스크린에 도착해서 검출기가 다 검출한 다음에 그때 비로소 공정광자를 검출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D1과 D2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간섭무늬가 나타납니다. 그건 당연하죠. 어느 쪽으로 왔는지 모르니까.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멀든 가깝든, 다시 말해서 신호광자가 지나가는 거리보다 공정광자가 더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럴 때 D1과 D2를 작동시키면 간섭무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신호광자가 스크린에 먼저 도착했는데 나중에 공정광자를 관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섭무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실제 실험에서는 광자 발생기 A, B에서 D1, D2까지 거리가 스크린 거리보다 2.5m 정도 더 길었습니다. 원리적으로 말하면 이 거리가 2.5m보다 더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더 먼데도 불구하고 관찰하게 되면 신호광자가 간섭무늬를 만들지 않거든요. 관찰하지 않으면 신호광자 간섭을 만들어. 그 신호광자는 미래에 공정광자가 검출될지 아닐지 어떻게 알고 자기가 미리 행동합니까? 신호광자 간섭을 만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검출기가 더 머니까 조금 있다가 관찰자가 관찰하지 않겠네? 꼭 그렇게 알고 하는 것 같이 행동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거리가 멀어서 신호광자가 스크린에 도달한 후 아까는 2.5m라는데 원리적으로 말한다면 10년쯤 지나서 공정광자가 검출기에 도달한다 해도 원리적으로는 같아야 할 겁니다. 신호광자는 10년 뒤에 자신의 경로가 검출될 것을 어떻게 알고 입자처럼 행동하죠? 근데 만일 10년 뒤의 일이니까 실험자가 실수로 깜빡해가지고 검출기 작동을 멈추면은 어떻게 할까? 물론 그런 실험을 해본 적 없지만 원리적으로는 지금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수수께끼 같은 현상인데 실제 실험 장치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간단히 줄인 것이 제가 설명드린 건데 이것은 1999년 우리나라 포스텍의 김윤호 박사와 스컬리 등이 실제 실험한 장치인데 이 장치는 좀 복잡해서 제가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아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측정 문제가 이렇게 까다롭다기보다도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보니까 측정 문제에 대해서 물리학자들 입장이 여러 가지 갈립니다. 그래서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쓴 문헌 3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의식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제가 16강에서 설명드린 김상옥의 양자역학에 재미있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옥 교수는 의식이 필요 없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식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은 제가 17강에서 양자 불가사의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로젠블룸이라든 이런 사람들은 양자역학의 측정 문제에서는 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둘은 서로 대비되는 책이죠. 근데 딱 그 중간인 책이 있어요. 아주 브라이언 그린이라 그래가지고 연남 물리학자로서 대중들한테 이 물리 문제를 잘 해설하는 것으로서 재미있게 해석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으로서 우주의 구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우주의 구조는 딱 중간이에요.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걸 그대로 제가 옮겨 썼습니다. 우주의 구조 616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의 주장대로 인간의 의식이 개입된 관측 행위가 양자역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는 파동함수라는 안개를, 사실 파동함수는 안개처럼 모호한 거잖아요. 그 안개를 명확한 관측 결과로 바꿔주는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나는 이 주장을 믿지 않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도 없다. 자기는 안 믿겠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입증할 방법도 없다는 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개의 실험 상반되는 게 해석의 실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런 말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근본적인 물리법칙 사이의 관계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아직 측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 인간의 자유의지가 환상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자유의지가 물리법칙에 깊숙이 관여가 있다는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우리 나름대로
시간 여행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딴 문제로서 시간 여행에 대해서 물리학적 입장을 설명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책 719의 그 추석에 이런 말을 합니다. 존 휠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자의 과거의 세계에서 인간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관측되지 않은 자연현상은 자연현상이 아니다. 무엇이건 인간에게 관측되어야 비로소 자연현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의식을 가진 자가만이 그 양자과학 그 측정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펜로즈도 The Emperor's Mind와 Shadows of Mind를 통해 인간의 마음과 양자과학 사이의 관계를 조명했다 해가지고 아주 양쪽 입장을 공평하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는 안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번에 이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컬리의 실험과 양자 얽힘을 이용한 실험은 관찰자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의식이 물리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고방식의 바탕에 실체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체론은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아직도 과학자나 철학자들은 실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도 과학에서도 유물론이 대세를 이루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의식이라고 말할 때는 의식을 물질과 다른 종류의 실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질과 다른 종류의 실체인 의식이 물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물리법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서로 다른 실체인데 그 의식이라는 것이 물리법칙에 영향을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면 이게 달라질 텐데 아직 우리는 의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는 물질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게 과학이든지 철학이든지 간에 물질과 의식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 새로운 이해 중에 하나로서 제가 지난번 12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젠베르크와 파울리가 말한 것처럼 정신과 물질의 어떤 상보성을 가정한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죠. 어쨌든 이게 뭐 정신과 물질 상보성을 받아들이든 아니든 간에 물질과 의식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을 때 양자의 과학의 측정 문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두뇌를 따라서 의식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과학의 관찰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음 19강에 대해서는 범신론에 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